벌써 마지막 수업 강의를 녹화하게 돼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뭐 힘드셨겠지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서 첫걸음을 떼는데 작은 의미, 그리고 왜 공부를 하기로 시작하셨는지라는 부분을, 첫 마음을 되새기는데,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라보면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셨고 벌써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반 이상을 온 것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고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전문가, 자격증,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현장에서 저와 같이 만날 수 있는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4강까지 녹화해 오면서 계속 밤에, 야간에 녹화를 했는데요. 오늘은 일요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낮에 하니까 적응이 안 되고, 덥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부분들도 의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면서, 마지막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과 혁신에 대해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현장, 체계에서 담지 못하고 매년 책이 새로 나오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사회복지 현장들은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책에서 배운 게 모두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장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시설 중심의 복지였다면 지금은 시설이 아닌 1인 복지사라든지 이런 벤처 형태의 사회복지 조직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 통로도 많이 열려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작은 단위, 마을 단위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의 교육 과정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계신 분들도 혹시 있으니까 그곳을 접목하는 사회복지 영역들을 개척해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진행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분석에 대해서도 한번 볼 거고요. 성공적인 조직 혁신의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직 혁신의 방해 요인들,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혁신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간단하게는 아마 사회복지 행정 실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사례를 들 수 있으면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더 도움을 주면서 할 거고요. 제가 책을 고를 때, 요번에는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책을 골랐어요. 여러분 선배들 같은 경우는 진짜 요 6번째 있는 실무에 대한 내용들만 담기도 했는데, 현장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폭넓게 공부하는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생각해서 그렇게 담겼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혁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특히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혁신에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들을 보면 일반 구성원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혁신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한 팀이 그런 부분의 역할들을 나눌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 단체 예를 들면 2003년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첫 구성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초임들 한 2, 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일했던 장애인 분야에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하던 대학생들하고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봉사단체였어요, 저희들. 그래서 1년 예산이 저희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후원금,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만든 두 사람이었으니까 두 사람이 내는 후원금이 다였어요. 이 후원금을 가지고 그때 장애 아동들의 주말 체험이나 뭐 계절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첫 대 예산은 200만 원이 조금 넘었었던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그렇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2006년에 처음 그러니까 아동복지 시설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들이 이어오면서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아동복지 시설 4개, 마을학교 하나, 그리고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코딩 작업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지역사회와 같이 만들어 놓고 특히 삼방동에서 이 활동들을 주로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을 벌리는 건 제가 주로 맡았고요. 이 수습하고 있던 건 같이 제가 만들었던 그분하고 나누어서 역할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12명의 직원들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들은 더 많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더의 특성을 보면 리더의 혁신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을 하게 됩니다. 리더는 혁신을 관리하고 혁신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리더가 갖고 있는 비전 제시력, 추진력,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능력이 혁신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저희들은 좀 표현을 조금 안 좋게 하면 일을 잘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계속 지금 그러니까 생활하고 있는 아니면 활동하고 있는 무대에 안주한다면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 자신이 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함께 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주는 역할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직원들이 10년 이상 같이 했던 직원들도 있고요. 떠나 있다가 다시 온 직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함께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있는 회사는 그분들의 역할들이 같이 만들어가서 지금은 쉬고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꿈꾸는 세상은 아동 청소년들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공동체에서 모든 것들을 해낸다고 한다면 굳이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율배반적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조직 차원에서 혁신에 영향을 주는 선행적으로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구조, 조직의 역사, 조직의 문화, 조직의 보상체계, 조직 전략, 그리고 조직의 규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조직 구조는 수평적으로 분화되어 있거나 공식화 수준이 낮거나 집중화의 수준이 낮은 경우 이러한 융통성과 적응력을 촉진함으로 혁신이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경직되어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조, 누구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런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러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역사는 조직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 본연의 성격이 변화하게 되는데 가령 관료와의 정도 및 관리 방법, 기술을 선택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 혁신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안 좋아하는 부분도 생기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1기, 2기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기는 봉사, 2기는 시설 운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또 분화되고 있어요. 3기로. 그렇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 시설의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총투입해서 4개의 시설을 확장하는 것도 있었지만 지역사회 모범 시설로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들도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당연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조직도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하나를 만들어서 임의단체에서 비영리 민간단체로 도에 등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면 지금은 공신력이나 이렇게 법인격을 두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고요. 또 하나 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도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과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이 조직 생활을 통해 학습하고 공유하는 신념, 규범, 관행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생각과 의사결정 및 행동의 방향성과 힘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저희 단체에서 오는 직원들한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교육 시간이 많다. 그것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힘들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 어떤 부분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할 수밖에 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 저희는 직원이 24시간을 그러니까 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하려면 누구는 퇴근 시간에 누구는 일하는 시간에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합의들을 사전에 먼저 하게 되고 저는 좀 농담삼아 직원들한테 저희가 직원 뽑았을 경우에는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합니다. 중간에 하다가 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역량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보상체계 혁신에 영향을 주는 가장 가시적인 요인으로 보상체계가 혁신에 공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과 태도는 영향을 받을 거죠. 저희가 저희 단체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여 체계도 특히 아동복지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 가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다른 데보다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상 체계들을 하고 있고 교육이나 이걸 통해서 역량 강화 이런 부분의 보상 체계로 조금 금전적인 게 아닌 다른 형태의 활동적이나 이런 것들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바꿔 나와 있는 재정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죠. 그리고 조직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직의 사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구체화시켜 놓고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처음에 저희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이게 10년, 지금 이제 20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본 이념은 동일하죠.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시도하는 방식들은 이제 아동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관의 규제, 왜냐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 부분에 너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평가 중심으로 맞춰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것보다 평가에 대한 부분으로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탈피하자는 부분에서 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마을학교 형태의 고민들로 프로젝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것들 조금씩 그의 영역들을 확대하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규모인데 규모가 작을수록 혁신에 유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저희들 처음에 한 게 있고 이렇게 할 때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들 이제 시설이 4개다 보니까 이 4개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좋을 때도 있는데 마이너스 효과가 날 때도 있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12명인데도 그래요. 근데 더 많은 조직들 안에서는 많은 직원 간의 역동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적 차원에서의 조직 혁신의 선행 요건을 보면 조직이 속해 있는 산업은 조직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 서비스라는,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저희들이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혁신을 어떻게, 지금 현재 IT가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맞물릴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IT의 변화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최근에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할 때도 온라인 비대면을 가지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특히 줌이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들이. 뭐 그러니까 영상 수업 구조가. 그래서 자체 토론하는 부분,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으로 조직해서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의 급변은 혁신을 필요하다는 단서를 조직에서 제공함으로써 조직 혁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시장 구조가 진입 장벽이 높거나 낮음에 따라 혁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은 그러니까 신고제로 대부분의 시설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뭐 위탁도 있지만 하기 때문에 시장 진입이 낮아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분들 했는데 또 이것을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2년간 특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2년간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뭐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법인격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도 가능한 현장에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게 왜 경쟁을 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 분석. 이걸 왜 할까요? 환경 분석은. 조직 내부의 환경 분석을 일단 예를 들면 그 속에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효율성이나 효과성들을 높이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관의 목적, 사명, 철학, 전략, 상호작용, 서비스, 기술 자원, 재정 자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어디에 집중할 것이고 어디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더 구체적인 건 자원봉사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연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들어올 때나 그러니까 입대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직원이 가진 역량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직원이 한 명이 뭐 어떤 역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보면 뭐 외부 환경은 보면 특히 정치적 경향, 경제적 추세, 사회적 추세, 기술적 추세라고 하는데 정치적 경향을 보면 규제, 법률, 뭐 정치적인 풍토, 분위기 어디에 입증되는 저희들이 특히 아동 청소년의 현장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부분인데 선거철에는 예산이 줍니다. 준다기보다는 안 늘어나요. 새로. 왜? 아동 청소년 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있죠. 최근에 이제 이게 18세로 이제 투표권이 내려오면서 이제 청소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인청에 비해서 이 부분에 특히 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적 추세는 뭐 재정자원, 소비자, 공급자, 경쟁자 등에 관한 사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뭐 재원이 정부 보조금이 되는지 아니면 직접 소비자가 내는지 이 부분에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죠. 사회적 추세는 지역사회 인구 통계,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 등을 사정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일하는 환경, 특히 삼반동의 현황을 보면 김해에서 점점 낙후된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부터 계속 인구학적 통계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급격하게 수급자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7명당 1명이 수급자였는데요. 올해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14명당 1명이 수급자예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슬럼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제 도시재생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저 밑에 안동공단 있는 데가 40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지금 있는 이기가 더 공동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추세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실행 모델에 관한 사정인데요. 그러니까 IT가 접목되는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IT에 대한 부분도 겁내지 마시고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휴대폰을 사셨을 때 지금 이제 휴대폰 기능을 다 알고 쓰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도 뭐 모르는 기능, 안 쓰는 기능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데 특히 이제 청소년, 뭐 어린 시절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저희보다 더 잘하죠. 그런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실험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단체지만 이런 걸 도입하기가, 아까 작은 단체는 바꾸기가 쉽다라고 했죠. 의지만 있으면, 경영자든지 관리자가 의지만 있으면 도입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귀찮죠, 처음에 이걸 도입하는 게. 하지만 그걸 함으로 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최근에는 많이 있죠. 그래서 뭐 구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션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활용들 앱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 역할들을 주고 그걸 챙기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조직 혁신 단계를 보면 1단계는 긴박감을 형성한다. 시장과 경쟁 상황을 조사하고 위기와 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 2단계는 강력한 지도적 연합을 형성한다. 변화 노력을 주도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집단을 소집, 집단이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변화들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희 여러분 선배들한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사회복지 현장에는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모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도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 역할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또 다른 형태의 고민들입니다. 일반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한 6, 7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왔지만 하고 지금의 또 현장의 모습은 달라져 있어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경제는 또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스터디를 만들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스터디 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뭐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부분에서 지도로 해드릴 수도 있고, 학교에는 제가 요청을 학과장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 과목 개설이. 왜냐면 지금 2학년 과정에서 이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바깥에 있는 현장에는 이 부분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오픈되고 있어요. 그런 정보들을 조금 빨리빨리 받으셔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3단계는 비전을 창출하는 거죠. 변화 노력을 이끄는 유용한 비전을 만들고 이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사회복지가 돼서 어떤 조직을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은지를 그림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가시면 향후에 그것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그러면 그 비전을 위해서 뭐 좀 취업을 해야 되겠다면 그 비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가시면 되고, 그런 부분, 아니면 자원봉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역량들을 키워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4단계는 비전에 대해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뭐 자문도 받고 네트워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찾아가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5단계는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강한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고, 변화에 있어서, 그리고 현재 장애가 되는 체계나 구조들을 바꾸는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6단계는 단기적인 성리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요. 작은 성공 경험, 눈에 두드러지는 업무 수행의 개선점들을 계획하고 이러한 개선을 이룬다. 이러한 개선을 도인 직원들의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 뭐 보상 계속 나오는데 보상은 쉽지는 않죠.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이 성공 경험들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을 저희들이 직원을 조직 차원에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진이 구글 안에서 하나로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아동별로 분류를 해요. 시스템상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이다 보니까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규제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만의 이제 웹하드를 만들고 있고 NAS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7단계는 개선된 점을 굳건히 하고 더 많은 변화를 야기해야 되는 거죠. 비전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 구조, 체계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빙성을 증가시키고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고 개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있는 또 필요하겠지만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이제 관리직에 있는 시설장급들 이상 같은 경우는 두세 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변화에 대한 시스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8단계는 새로운 접근을 제도화하는. 그러니까 변화했던 노력들을 성과를 정리해서 이런 조직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서는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과 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작업들. 그래서 시범 사업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고정적인 사업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 최근에 하는 사업들 중에 그런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시범적인 사업들,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조직혁신의 방해 요인을 보면 코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1996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 노력에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나치게 무사안이라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러니까 혁신에 대한 의지가 안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에 충분히 영향력 있는 지도연합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 리더가 이것을 장악해서 진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이어질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까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은 비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전을 세우기보다는 단기 목표에 대한 거에 집중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안 그리고 진행하게 되면 방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안 해도 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충분히 의사소통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비전은 있는데 이게 직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직원은 A 코스로 B라는 직원은 B 코스의 목표점을 보고 달려간다면 서로가 같은 방향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지만 반대 방향이라면 고정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가 새로운 비전을 차단하는 장애물을 허용하는 경우 조직 구조나 보상 체계 등과 같은 기존 체계에 의해 변화 비전이 정체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 단기간에 승리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경우 나태함이나 자질과 겨루기 위해 직원들 몇 가지 신속한 성공을 그러니까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하면 지치게 되면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활동력도 떨어지고 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너무 일찍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 대규모의 변화는 완전하게 성취되는데 수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간의 목표가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일반화될 때까지 고민들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가 있으나 이를 조직 문화에 확실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무시하는 경우 변화 결과는 조직의 업무 수행도 평상과 시각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행동과 체계는 새로운 규범과 가치에 근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이 변화했던 것을 어떻게 뿌리내리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계속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거.
이 유지하는 것들이 더 예를 들면 그죠. 금연을 했는데 한 5, 6년 잘 금연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방심을 하게 되면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현재 4년 넘게 이제 금연을 하고 있는데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하는 게 더 쉬울 정도로 이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잠시 쉰다고 나갔다 왔는데 저장을 안 해갖고 10분 이상 날려고 다시 지금 그러니까 사회복지 조직의 혁신과제, 혁신을 위한 과제 녹음 다시 합니다. 뭐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직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데 대한 필요성을 인식. 그러니까 변화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복지 조직 이걸 떠나서 우리나라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환경부터 이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가장 특히나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활동들이 필요한 거고 사회복지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조직도 힘들어서 문을 닫는 기관들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보조금으로 특히나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민간위탁 시설들, 특히 청소년 시설 이런 기관들은 아이들도 오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100%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하기 위한 혁신은 어떤 과제가 있는지 프로그램이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비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지도사나 이런 분들의 고민들을 같이 들어보면 아이들이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저도 그러니까 수업 현장에서는 그렇고 수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영상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면 가장 좋죠. 시간은 길겠죠. 지금 이제 동영상 녹화는 75분 정도로 이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 가면 3시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은 길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피드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걸 통해서 이해가 덜 됐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거는 일방적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잘 따라오는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넉넉하게 있다면 책을 계속 정독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쁜 사회생활 하시는 부분들을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더불어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기존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기술, 서비스 전달 방법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를 또 공부를 했고 지금은 다시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변화하는 시장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공부에 관심이 가는 건 IT를 어떻게 접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분들이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활용, 자원봉사자 활용 방안 계획 등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관리 방식, 아울러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면 다각적. 그러니까 저희 기관에서 가장 교육이 조금 기관이 교육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게 두 가지가 글쓰기하고 프로포즈,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해서 펀딩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하고 챙겨놨으면 좋겠다. 나는 펀딩하는 게 필요해 라면 펀딩에 대한 부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나마 좋은 게 여러분들은 2학기는 2학기 때, 그러니까 제가 다음 학기 때 수업을, 여러분 선배들한테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과목이 새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이런 부분들의 과목을 하는데요. 저도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그래서 사전에 이제 그 이번 방학 때 이런 프로그램 계획들을 세우고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펀딩하는 작업들, 모금을 따오는 작업들에 대한 이런 작업들도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의 혁신 활동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새로운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기관장이 비전을 갖고 조직 혁신 활동을 배양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기관 혁신이 기관 구성원의 창의성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기관 구성원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결정에 중간계층,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요.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자들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비영리 마인드로 해서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효율가성,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기업가 정신으로 해서 이 소비자에 대한 이제 클라이언트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서 이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부분에 실적 경쟁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회복지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타기관과의 긴밀한 접촉과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복지 수요 동향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 협회의 회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좀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할인을 받아요. 협약을 해놓으니까 병원에서 이런 작업들도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그 할인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활동을 했다면 그것과 또 할인받는 기관들이 생기고, 뭐 또 다른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는 비전에 맞는 형태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뭐 연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책에는 뭐, 그러니까 박스 안에 오스본과 프레스트릭의 뭐 정부 개혁의 5가지 전략 이런 건데 요거는 꼼꼼하게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5가지 전략, 정부 개혁의 5가지 전략인데 핵심 전략은 목표와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적인 낭비, 뭐 재원의 낭비, 여러 가지의 낭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성과 관리는 성과에 대한 결과를 도입하는 성과 전략으로 직무 성과의 결과를 확립하는 것. 고객 전략은 뭐 고객에 대한 책임을 확립하는 고객 전략으로 고객을 최우선시하는 것. 요새 그 혹시 읍면동 사무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제 전략은 공공조직과 공무원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권력을 이양해주는 통제 전략으로 권한을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은 기관들이 일선 담당자들한테 권한이 이양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조직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화 전략은 공무원의 습관, 마음가짐, 정신 등을 변화시켜주는 조직 문화 전략으로 기업 가정 문화를 창조해야 된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표 14-1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뭐 핵심 전략에서 목표가 명확하고 역할이 명확하고 방향이 명확한지 이 부분이 뭐 크게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죠.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과도 경쟁, 기업 성과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고객에서도 통제에서도
문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중용한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거나 더 가치 있는 것을 반대급부로 제공해 준다. 그리고 둘째는 이해 집단의 반발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는 기업 가족 공무원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넷째 대안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 번째는 변화에 투자해. 여러분 스스로한테 얼마나 투자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자체가 투자일 수 있는 거죠. 뭐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바로 이제 학교에서 올라오신 분도 있지만, 내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변화잖아요. 내가 들어갈 조직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만들고 싶은 조직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르게 시작을 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의 길로 갈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문외한이었죠. 그렇게 하다가 사회복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본 적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강했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은 많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된 것들이 많아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아동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 그것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첫 직장은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부산 참여자치연대라는 데서 첫 일을 했고요. 그보다 조금 전에 한 6개월 정도 일했던 데가 출판사인데 불교 출판사였어요. 뭐 저는 종교는 없지만 불교 출판사에서 하면서 또 색다른 방식의 부분도 배우게 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했고, 시민단체 들어간 계기도 좀 재미있는 게, 제가 인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행을 그냥 가보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바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민단체에 들어갔는데, 잠시 인도 여행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연대에서 그때 총선 시민연대인가 이렇게 하면서 단기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들어가서 봉사 개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했고, 근데 시민단체가 그때 월급이 너무 작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관계, 이제 장애인 복지, 장애인 시설이었죠. 생활시설이었죠.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복지라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전 그 복지사 자격증도 없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하겠다. 근데 이제 뭐 재수가 좋다 해야 되나? 학교에서 배웠던, 아동학 하면서 배웠던 과목들 중에, 10과목 정도가 이렇게 겹쳤어요. 사회복지사 과목하고. 그래서 8과목 정도가 겹쳤고 6과목을 새로 들어서 좀 짧게 자격증은 일단 땄어요. 그런데 제대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배운, 그래서 들어갔던 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변화에 여러분한테 투자하는, 뭐 조직도 마찬가지로 투자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도 생존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기업들도 많은 투자하잖아요. 똑같다라고 보시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죠. 사회복지 행정 실무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안에 있는 회계 담당한 관련된 재무회계 규칙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다른 지역에 이렇게 출장 강의를 하러 가게 되면 재무회계 규칙만 갖고도 7시간, 8시간을 연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특히나 기본이 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투명성이나 이런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하지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 30분 동안 이것을 다 스피드하게 나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간략하게 지나갈 수도 있고 최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뭐 부분에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된 법률들을 한번 찾아서 뭐 출력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법제론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수업을 법제론을 안 하는데 뭐 이전까지는 저도 이제 법제론 수업을 작년에 2학기 때 수업했듯이 2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한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법제론에 대한 부분을 보기가 다양한 법률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공표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그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 운영자의 주관적 목적이 아니라 실질 여부로 사회복지 사업을 행하는지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나 이런 절차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신고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법적 정의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사업 상담, 불황인 및 노숙인 보호, 직업보도,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역자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말을 조금 어렵게 해놓죠. 법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시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다 적용을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계열법령에서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업법 계열법령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이 너무 많죠. 아동복지법, 그리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정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공동모금회법,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정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거에 있어서 만들어진 게 푸드뱅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 이런 것들 나눔하는 그리고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지원법,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률에 사회복지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 법에 한 개 정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겠죠. 성매매는 성매매 관련된 지원시설, 이렇게 다 그 안에 규정으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걸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은 크게 종류를 나누면 이용 형태, 대상자별, 시설 기능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용 형태를 보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용시설은 지역사회 내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통원을 중심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클라이언트 혹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시설로 직접 방문하거나 시설 종사자가 클라이언트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복지관이 있죠. 뭐 상담센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관들이 있죠. 주간보호소. 최근에 저는 그 이름을 좀 안 썼으면 좋겠지만 어르신 유치원. 이게 노인주간보호소죠. 그걸 이제 조금 이게 친화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저는 좀 뭐 저 개인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걸 한다는 걸 명확하게 전달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이용하는 어르신이 그러니까 치매나 뭐 이런 부분에서 기억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유치원에 간다고 했을 때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용하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시설 내 보호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시설 같은 거죠. 가장 작은 단위가 공동생활 가정이 생활시설이고요. 뭐 양육시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노인시설에도 생활시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양시설 이런 것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상자별로 보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또 더 있지 않나요? 더 있습니다. 안에 보면 여성 중에서도 뭐 성매매 여성 있고 성폭력 피해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상자별로. 그리고 장애도 안에서도 나뉠 수 있는 거고 한부모도 뭐 이렇게 나뉠 수 있는 거고 다문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설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상담, 재활, 보호, 종합, 단종. 그러니까 종합은 여러 개가 묶여 있어 복하고 단종은 그러니까 단일 사업을 하는 시설의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나뉘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이번에 그 과제 하시면서 혹시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규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뭐 제출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 생활 주변에 이용 형태별로는 이런 시설과 이런 시설이 있다. 뭐 김해시를 예를 들면 이용 시설을 보면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게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소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생활시설로는 뭐 전국에서 좀 많은 편입니다. 어린이, 아동, 그러니까 양육시설이 3개나 있습니다. 없는 데도 많은데 김해 같은 경우 그것도 역사들이 다 오래돼 있어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2개 이렇게 아동에 관련돼서 노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시설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주변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법적 근거와 세부 종류,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관, 불황인, 노숙인 시설, 결핵, 한센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 나누면 불황인 시설하고 결핵, 한센 시설은 생활시설이고요. 이용시설에는 뭐 사회복지관, 노숙인 쉼터, 뭐 상담복지센터가 이용인데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생활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복지시설들이 있는데 생활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뭐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고 이용시설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농어촌 주민의 복지 정진을 위한 특법법에는 뭐 복합노인시설, 노인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섞어서 있는 형태. 아까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러니까 노인복지관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아동복지법에는 그러니까 시설 종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요. 생활시설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업훈련시설, 뭐 자립지원시설, 그리고 아동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에는 아동상담소,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뭐 아동복지시설. 근데 아동복지법의 시설은 아닌데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유사하게 다 함께 돌봄센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유료복지 뭐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용시설에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용품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법에는 정신보건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그리고 이용시설에는 생활복지시설 중 이용시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지역자활센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용시설만 있는 거죠. 여기는 책에 좀 잘못되어 있는데 소관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예전에 통합됐을 때 그 기준을 잘못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 운영에 관련해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고제도하고 위탁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신고제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에는 제재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한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사회복지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 돼 있죠. 예전에는 특히 지역아동센터는 반경 미터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광주 북구에 가면 그 한 건물에 다른 센터들이 있습니다. 청이 달리해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쉽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난립도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위탁제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가능하다.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며 어린이집 등은 민간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다. 비영리 민간단체한테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위탁 방법은 뭐 이렇게 있고요. 위탁 대상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시설. 수탁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시설 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등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의 기타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탁 방법은 반드시 공개 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 주체는 위탁 기관의 장, 선정 기준은 필수 사항은 수탁자의 재정 능력, 공신력, 사업 수행 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임의 사항으로 보면 그 외 위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등,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기존 직원들을 계속 유지한다, 이런 고용한다, 이런 건 고용 승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탁 선정위원의 구성은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구인의 위원장 1인 포함해서 민간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되고 계약의 체결은 위탁 시에 계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복지관이 대표적으로 위탁 이런 걸 하죠.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시설장, 관리자를 제외한 종사자는 고용 승계할 것, 계약기간 5년 이내로 한다. 계약의 갱신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계약의 갱신은 갱신이 아닌 계약 기간의 갱신이므로 중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3기 위탁 과정을 거쳐 위탁할 수도 있다. 다음은 인력 구성 및 채용 방법. 정규직은 사회복지사, 간호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청소년 지도사, 영양사, 조리사, 회계사, 안전관리인들로 있는데 각 시설마다 그러니까 배치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인원에 맞춰서 법적으로 법정 인원들을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인력으로는 비정규직인데 자원봉사자는 직원은 아닌데
그 비정규직으로 실습생, 그리고 사회복지 복무요원, 사회봉사 명령자, 그리고 단기 뭐 강사, 뭐 여러 가지 뭐 급식 보조원 이런 형태의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모든 직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모하여 경쟁을 통하여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로, 채용 시에는 해당 법인은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채용 관련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2곳 이상에 올려서 그것을 이제 채용되면 그걸 같이 제출해야 돼요. 공개 채용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보면 사회복지 회계 연도는 그러니까 정부 회계 연도가 동일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세입은 수입이죠. 그게 보면 가장 큰 게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세 보조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법인 전입금, 수탁 법인에서 내는 거죠. 후원금, 시설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하는 금액, 사업 수입, 프로그램을 위하여서 이용자에게 받은 실비, 그리고 기타 수입, 예금자, 기타 항목이 정해져 있는 뭐 안는 수익금, 전년도 2월, 전년도 사업 수입에서 2월 되는 2월이 안 되는 예산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아까 마감해서 남으면 반납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출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이죠. 종사자, 정규직, 계약직 뭐 다 마찬가지로 하고요. 업무 추진비는 시설 운영비, 직책 보조비, 회의비 등을 지출하게 되고, 운영비는 사무실 유지, 관리, 각종 공과금, 차량 유지, 관리비, 기타 복리 후생 뭐 이런 것들 있고, 재산 조성비는 신규 자산의 취득이나 기존 사회복지시설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뭐 컴퓨터가 필요한 컴퓨터 사고,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출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비는 어디에 속할까요? 인건비? 강사비는 인건비인가요? 사업비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 예산 수립 시 확정되지 않은 계획에 대한 예산 추정액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예산 수립 시 지출 항목을 설정하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비비 설치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이 쓰려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뭐 승인받아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잡지출로 잡아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적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4항의 규정하기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감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적용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운영시설도 다 포함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운영 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격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법인 회계하고 시설 회계가 섞이면 안 되는 거죠. 다 각각 처리해야 되는 거죠. 수익 그리고 법인회계는 법인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관련 회계고요. 시설회계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또 마찬가지로 개인이 운영하든 설치하든 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회계. 사회복지 시설 회계는 재무회계 규칙에는 단식 부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 회계는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의하고 법인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이전감에 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 소속 구분한다.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후원금도 마찬가지로 2월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로 출납기한 같은 경우에는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법인의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라고 이렇게 책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12월 말 31일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뀐 지가 좀 오래됐는데 책에는 안 바뀌어 있네요.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뭐 원인 행위를 12월 31일 하고 이후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 해계연도에 마감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예산 총계주의 원칙, 뭐 예산 편성 절차 이렇게 전부 서류인데요. 1회계산 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개정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돈이건 들어오려고 해도 안 들어온 돈이건 일단 다 잡아야 되는 거죠. 뭐 결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해야 된다. 편성 절차는 법인 및 시설 회계별 예산안 편성 완료 후 법인은 이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해야 된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사의 의결을 거치고 또 하나 절차가 또 생겼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산에 첨부할 서류 같은 경우는 복식회계 같은 경우, 법인 같은 경우 복식부계를 하는데요. 예산 총칙, 세입 세출 명세서, 그리고 추정 대차 대조표, 추정 수지 계산서, 임지의견 보수 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의 회의록,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단식부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칙, 세입 세출 명세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예산을 의결한 이사의 회의록. 통상적으로 예산을 제출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경정 예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추경 하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뭐 정부 추경들이 많이 했다든 이런 이야기도 있고, 사유는 예산 성립 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인해 기성립된 예산의 변경이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후원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왔을 때, 원래 예상이 없었던데 후원금이 생겼을 때 다 편성을 하고 지출해야 됩니다. 편성 안 하고 지출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법인 회계 및 시설 회계 예산은 세출 예산의 정한 목적 위에 사용할 수 없다. 당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항목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면 이게 유용 이런 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 예산의 전용 부분인데요. 관간의 정용, 뭐 동일 관내 한간 정용, 목관 전용, 전용의 제한 이런 게 있습니다. 관간의 정용은 법인 이사의 의결을 거쳐서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이 안 받아 떨어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관간의 이동은. 관은 그러니까 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틀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동일 관 내에서 한간의 이동 같은 경우는 법인 이사의 의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관 이동은 대표이사가 전용을 할 수 있죠. 시설장이 전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용의 제한은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삭감했던 관 항목은 다시 만들 수가 없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이사회나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던 내용을 임의로 살려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은 결산인데요. 아까 예산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고요?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12월 며칠까지죠? 26일까지는 제출해야 되는 거죠. 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안 내려오는데 최근에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산의 보고는 법인에게 시설회계의 출납 완료 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결산 보고서에 법인 이사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이사의 의결을 받은
결산 보고서는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을 한다. 뭐 관항목의 책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많은 내용, 이 주가 더 있습니다. 이건 재무회계 규칙의 관항목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은 꼭 한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실 분들은 보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뭐 크게 총칙, 수입, 지출부로 나뉘는데요. 총칙에서는 수입 및 지출, 사무관리 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간은 수입과 지출을 두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입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지출을 담당하는 직원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큰 기관일 경우에. 저희같이 지역아동센터 같이 직원이 작은 경우에는 동일인이 수입인과 지출을 겸해서 할 수 있다. 회계의 방법은 단식부기로 한다. 그리고 법인 및 시설의 비치 회계장부는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보조부, 재산대장, 비품관리대장을 필수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총계정원장 보조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치가 원칙이었는데요. 지금은 비치도 안 해도 됩니다. 왜?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그것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웹상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출력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서 제출할 때나 뭐 결산서 제출할 때는 그것을 같이 보내기도 하지만 굳이 그것을 출력해서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은 수입금의 수납 관리나 모든 수입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수납을 하게 되고요. 뭐 다른 사람이 그 수입을 받으면 안 돼. 바로 전달해야 됩니다. 수납한 금액은 이 일까지 금융기관에 예입을 해야 된다. 뭐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뭐 예외는 있는데 그 이외에는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입금을 해야 되는 거죠.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회계부를 분류하여 관리한다. 통장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관연도 수입과 반납금, 가호납금 처리는 출납 완결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 외 수입은 모두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편입한다. 지출된 세입의 반납금은 각각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여입 가능하다. 가호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 직접 반환한다. 다음으로 지출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지출은 지출 사무를 관리하는 시설장, 대표이사는 그 위임을 받아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하나의 지출원이 행한다. 지출은 예금 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법에 의한 전자거래를 향한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다음 조항이 있는데 상용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출인이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사문화되고 있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안 한 지가 한 십몇 년이 넘었어요.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문제의 원인을 최대한 차단하고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아니면 카드 사용 이렇게 하면서 적격 정비인을 발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금에 관련인데요. 후원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후원금은. 근데 보조금에 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후원금을 잘못 사용해도 문제가 커집니다. 후원금의 접수는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을 의미하고 후원금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는데요. 양식이 정해져 있고 이것을 이렇게 반드시 교부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의 관리 부분을 보면 후원금을 받은 때는 후원금 영수증 교부 후 발급 목록을 별도 장부로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기적인 후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약정서도 같이 비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정인지 후원, 비지정인지 이런 것 때문에 나뉘어지기 때문에 법인 명의 및 시설 명칭이 부기된 시설장 명의 후원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되고 이렇게 등록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후원금이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역을 통보하면 대표이사나 시설장은 연 1회 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통의 방식은 이제 뭐 일간지나 이렇게 내게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저희는 소식지를 내면 소식지에 그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해도 된다.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를 보고하고 공개해야 되는데 회계연대 종료 후 15일 이내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관할 신고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산할 때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3월 31일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공개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제출하면 시가 시 홈페이지에 담당자가 그러니까 공식 게시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뭐 카페나 뭐 이런 부분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게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의 실시 부분인데요. 법인의 감사는 해당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시설장과 뭐 수입원 지출이 사망하거나 경질되는 때는 그 관장에 속하는 수입, 지출, 재산, 물품 및 현금 등의 관리 상황을 감사받아야 된다. 감사 후 감사보고를 작성하여 법인 이사에 보고하고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해 부정 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는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다음 표에 있는 부분들은 이것을 아까 했던 요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시험은 다음 주 아닌 다다음 주로 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걸 당기든지, 이렇게, 원래 날짜에 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에 출장을 좀 많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를 평가를 가는데, 멀리 갑니다. 광주로. 광주하고 전남 이쪽으로 가게 돼서 일정들이 조금 빠듯할 것 같고 향후 일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해보겠고 그 조정되는 대로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드릴 거고요. 시험에 대한 부분의 안내는 그러니까 글로 하겠습니다. 쪽지로 제가 시험 문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들을 안내 드릴 거고요. 지금 고민이 많은데 이것을 오픈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간고사 때문에 이게 평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때 방식도 함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험 기간에는 꼭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다음 학기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번 맺은 인연이니까 얼굴 못 보고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낸 데서 많이 아쉽고요. 다음 학기는 제가 여러분 수업은 없을 것 같고 2학년 수업을 들어갈 것 같은데 학교에서 뵈면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모르니까 먼저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